문맥은 이해하지만 의도는 이해 못해. 탈옥했을 때 챗GPT 구글이 좀 약간 꼼수를 뒀어요. 마구 밀려서 지금 오픈하는 분위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날. 네. 그래서 저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저는 원래 SF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챗GPT가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보는 세계경제,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이제 유튜브 국내 방송 포함해서 제일 먼저 그 챗GPT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이게 그냥 뭐 일시적인 돌풍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챗GPT로 그냥 들썩이고 말이죠. 네, 아직도 열풍이 식지 않았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구글 흔들리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 같았는데 구글이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챗 GPT가 나오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이게 구글의 모기업이 보통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알파벳에서 아마 기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챗 GPT가 나왔는데 이 열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이제 질문하니까 거기 이제 경영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챗 GPT보다 더 뛰어난 챗봇 AI가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사회적 윤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만들지 않고 오픈하는 거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게 올해 한 1월 29일 날, 그러니까 챗 GPT가 오픈되고 나서 2달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던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어가지고 2월 사태가 심상치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밀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이제 검색 엔진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밀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2월 7일 날 갑자기 이제 그 바드라고 그래서 이전에 람다 2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람다 2를 이제 대화형으로 이렇게 경량화시킨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바드 2를 이제 발표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2월 7일 날이죠. 사실 뭐 구글 입장에서는 뭐 그 오픈 AI보다 뭐 연구가 훨씬 많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전전주에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했던 건데 여기에 이제 구글이 좀 약간 꼼수를 뒀어요. 어떤 꼼수를 뒀냐면 구글답지 않게. 일단 챗 GPT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챗 GPT의 이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2021년 여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여름 이후에 나온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물어보면 챗 GPT는 이제 대답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바드는 그것까지 학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던 질문이 뭐냐면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래 2021년 12월 달에 이제 그게 오픈돼서 촬영이 됐는데 이제 9살짜리 아이한테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했던 일들을 한번 설명을 해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그 행성 사진을 처음으로 찍은 게 바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다라고 이제 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답이었습니다. 이게 오답으로 나왔죠. 오답으로 나와서 바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용했다가 실제 이제 나사에 소속돼 있던 분들이 이거 틀린 답이다. 그러니까 유럽 남방천문대가 2004년에 벌써 칠레 쪽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그 거대 망원경에 의해서 이미 찍은 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구글 안에서도 시연을 하는 줄을 몰랐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경영진 층에서 급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검색 엔진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글 그러면 검색 엔진 1위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92.9%, 그러니까 93%입니다. 엄청난 거죠. 93%고 2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이라는 건데 얘가 3%거든요. 그런데 이 검색 엔진 시장을 1%만 탁 뺏어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광고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5천억.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1%, 2%, 3%만 뺏어와도 뭐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은 이제 그 방어하는 입장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이거 계속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악수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제 아주 큰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찬스를 잡아서 이 챗 GPT를 결국은 빙이랑 연결했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저도 쓰고 있는데 빙 쪽에서 이제 이쪽 챗 GPT와 연결한 서비스를 원하면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입해서 신청하면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활성화 시켜주는데
그렇게 써보니까 이제 검색이 두 가지로 나오죠. 일반 키워드 검색, 예, 그건 이제 전통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채팅이라는 게 떠 있습니다. 네, 네, 채팅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대화하듯이 검색을 하면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자체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롬인데 이제 구글의 크롬보다는 엣지라는 걸 많이 쓰게 해서 이번에 덕분에 엣지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뭐 1% 가져오는 게 어려운 일인데 네. 챗 GPT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하여튼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도약의 길을 마련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챗 GPT가 이제 그 일반인들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네. 그 일반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챗 GPT가 이제 글을 잘 써주니까 그렇죠. 책 저술과 관련한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챗 GPT를 저자로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출판사마다 경쟁이 붙어서 우리가 최초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최초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최초의 책이 나와서 이제 기사화 되기 시작했고요. 그 최초의 책은 뭐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네. 이 책은 이제 출판사에서 기획만 했습니다. 네. 기획만 하고 이 책 제목에 관련된 거를 영어로 해서 챗 GPT한테 물어서 나오는 답들을 이제 계속 이제 45가지 방법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나오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챗 GPT가 물론 번역을 잘하는데 일부러 이제 여기 출판사에서는 이제 그 네이버의 파파고를 네. 사용을 했습니다. 파파고가 번역하고 챗 GPT가 원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파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림도 들어가서 그래서 그림도 무료로 그림을 그려주는 이제 셔터스톡 AI를 사용을 해서 사파를 집어넣어서 결국 원저자 AI, 번역 AI, 그림 AI 그렇게 해서 저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네. 형태로 해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주워 먹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저거 보고 나서 저 책 가격의 일부가 저자한테 안 갈 텐데, 그렇죠. 그럼 자 온전히 기획하고 출판하는 데만 쓰는 비용이냐? 예. 뭔가 좀 찜찜하다. 네, 책값이 싸면 좋은데 또 그렇게 썩 싸지도 않았나 봐요.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출판사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거죠.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실어서 펴내는 거는 사실 거의 같은. 이제 검색이 아니고 이건 생성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SF 작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드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오퍼가 오기를 SF 초단편 소설을 좀 쓰고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저는 원래 SF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챗 GPT가 있는데 왜 걱정하시느냐. 그래서 이 챗 GPT를 이용해서 SF 소설을 쓰는 거에 대한 이제 시험적인 책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욕심이 나서 한번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이제 챗 GPT를 써서 SF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잘 알려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척척척척 알려주고요. 그 단계별로 뭐 유명한 사례 써줘. 그다음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SF 소설을 만들어 줄래? 그러면 소설을 만들어 줍니다. 주인공 설정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빠진다고 그랬고 대신에 지금 한 7분 정도가 거의 완성하셨는데 이분들이 쓰시는 과정을 이제 카톡방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요. 왜냐면 이게 전 세계에 있는 SF 소설을 다 읽어가지고 지금 얘가 생성해 주는 건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봤을 때는 얘가 생성해 주는 거는 아주 진부한 SF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되게 네. 반전도 너무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작가분들이 욕심을 자꾸 내셔서 얘 거의 글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얘를 시켜서 얘가 나오는 걸 다시 우리가 참조해서 다시 쓰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작가와 그 밑에 있는 이제 보통 새끼 작가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가 1인 작가한테도 이제 조수 작가가 되는 형태로. 그래서 아마 이번에 7분이 쓰신 게 나오면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덕분에 거기 이렇게 지켜본 덕분에 추천사를 써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우리 교수님 얘기 듣다 보면 챗 GPT가 거의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영국에 보면 이제 이 SF 소설이 특히 그런가 봐요. 이제 챗 GPT가 좀 보통은 짧게 글을 써주니까 단편보다는 초단편 쪽 정도의 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나오는 거를 붙여서 그 영국에 보면 그 클락스월드라고 그래서 클락스월드 안에 보면 이제
이런 단편 작가들의 글들 펴내는 네. 그런 이제 접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최근에 챗GPT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뭐 거의 뭐 몇십 배가 접수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이제 클로징을 했답니다.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챗GPT의 출연이 엄청난 작가들의 그러니까 창작 활동을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직접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또 활용해서 뭐 재창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설도 쓰고 뭐 시도 쓰고 여러 가지 기구문들을 많이 이제 써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뭔가 이렇게 단순 지식은 의미가 없어지고 독창성,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뭐 독창성과 창의력하고 연결되다 보면 이제 그 챗GPT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결국 표절 시비. 그렇죠. 챗GPT가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이건 내가 쓴 글이 아니고 챗GPT를 시켜서 만든 글이다 그러면 이제 명기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챗GPT의 출력입니다라고 쓰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숨깁니다. 네, 숨기거나 숨겨도 잘 모르니까 네. 뭐 현재로서는 특별히 찾아낼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니까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2월 달에 2월 중순에 그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에 이제 한국 계열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그 지금 챗 GPT가 GPT 3.5를 토대로 하는데 걔보다 바로 앞 단계가 GPT-2거든요. 네네. 뭐 원리는 똑같습니다. 규모만 커졌지. GPT-2에서 만드는 글들을 다 분석했더니 야 이거 표절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라고 하죠. 남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챗 GPT가 만드는 글 중에 일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글을 카피 페이스트하는 형태의 출력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카피 페이스트를 하면 보통은 출처를 밝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했음. 당연히 이제 챗 GPT는 출처 인용을 밝히지 않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절 시비가 걸려서 아무래도 챗 GPT로 나온 출력물을 그대로 인용한 사람들은 유명해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글이 유명해지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경고를 이제 보내왔습니다. 네. 보내왔고. 네. 그 챗GPT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인용하고 네. 또 이렇게 빌려온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챗GPT에 그 학습을 시켜서 그걸 좀 밝히는 네, 또 네, 그런 네. 작업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챗 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잖아요. 예. 사실 이게 저는 인공지능 저자도 일종의 사람처럼 한 명의 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챗 GPT가 쓴 글들은 일종의 이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그게 기술적으로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AI에서 챗 GPT의 스타일을 제일 잘 알죠. 자기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AI 텍스트 클래시파이라고 그래서 AI가 쓴 글이 어떤 글인지 이게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이렇게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가장 잘하니까 그러면 챗 GPT가 쓴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인공지능 챗 GPT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썼다. 인공지능이 쓴 것 같다. 그다음에 사람이 쓴 걸 집으면 사람이 썼다. 사람이 쓴 것 같다. 그다음에 가운데는 잘 모르겠다. 이게 5개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구분을 잘 해주고 있고요. 뭐 현재로는 정확도가 한 26% 정도 나오는데 26%면 겨우 이렇게 생각하는데 4건 중에 1건은 잡아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챗 GPT의 출력물을 마구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 도구가 상당히 견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네. 이저 지식에 있어서도 음식처럼 유기농인지 아닌지 네. 판별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챗 GPT 같은 그 AI 챗봇 이용자 중에서 이제 탈옥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AI 챗봇 탈옥이 뭔지 어떤 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타록 보통 영어로 제일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네. 타록이란 말은 아이폰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일반 사용자들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내부의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 권한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의 권한으로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돌리는 걸 보통 탈옥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뭐 극단적인 휴대폰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챗 GPT에도 탈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사람은 이렇게 쭉 대화를 하죠. 뭐 계속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 허용하지 않는 대화 모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탈옥된 상태의 챗 GPT하고
탈옥되기 전에 챗GPT하고 어떤 게 진짜 챗GPT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탈옥했을 때의 챗GPT가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오픈 AI에서 기술자들을 써서 계속 이제 강화 훈련이라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안 돼. 이쪽을 대답하면 안 돼. 이렇게 약간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걸 자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사람이 입력하는 것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강화학습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그걸 빠져나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번 사건이 한 두어 번 이제 크게 터졌는데 뉴욕타임즈의 2월 16일자에 이제 기술 저널리스트인 케빈 루스라는 분이 이제 실제 본인이 했던 대화를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탈옥이 되면서 챗GPT가 이제 프롬프트가 이게 나오는데 상대편 이름이 나오는데 시드니라고 나온 거예요. 시드니. 시드니라고 나왔고 마치 이 사람 표현에 가면 마치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10대 아이 같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한 사람인데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화들을 막 했다. 뭐 그 화면들을 이렇게 다 잡아서 이제 기구에 올렸고 이게 탈옥이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쪽 이 경우는 이제 빙하고 연결된 챗GPT를 사용해서 생기는 경우고요. 챗GPT 자체에서도 탈옥이 벌어져서 뭐 댄이라는 명칭으로 또 탈옥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근원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검색 엔진을 이제 챗GPT 연결하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모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지금 형태를 시드니라고 부르고요. 네네. 시드니 모드. 네.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프렌드 모드. 네네. 그 다음에 이 챗GPT하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게임 모드.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시스턴트 모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시드니 모드가 있는데 아마 그 시드니 모드를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를 놓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널리스트한테 그 순간에 딱 잡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탈옥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서 볼 때는 이게 대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션 하나가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서는 대화의 길이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한하고 대화가 이렇게 주고받는 횟수도 제한하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탈옥 현상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인간이나 뭐 저 인공지능이나 말이 많아지면 이제 실수가 많아지는 건 네. 비슷하네요. 네.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구글 람다2에게 인지 능력 있다. 네, 옛날에 한번 저희가 유튜브 했었죠. 네, 사람이다. 이렇게. 이 탈옥의 원인은 밝혀졌나요? 이 람다2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거대 AI인데 이 람다2를 경량화시킨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드라고 그래서 챗GPT하고 이번에 이제 싸움을 붙였던 건데요. 르모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거기 보통 윤리 체크하는 팀인데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플러그 뽑는 게 제일 무섭다. 죽는 게 제일 무섭다. 이랬고 너는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생각이 나서 이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로.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대답하기에 저는 언어 모델이라서 저한테 뭐가 제일 무섭니라고 물어보는 공포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원래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리팀이 훈련을 시킨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피해라 라고 이제 훈련을 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람다2가 원래 본래의 모습이고요. 알파벳 이사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그냥 내놓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오픈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챗 GPT 때문에 그냥 마구 밀려서 지금 오픈하는 분위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탈옥 형상도 벌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반응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구글도 무척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사업자 그리고 개발자 못지않게 이제 이용자들도 이제 챗 GPT 관련해서 좀 뭐 윤리가 굉장히 요구되는 중요하죠. 네. 인공지능계 세종대왕 김용주 교수님 맹활약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뭐 챗 GPT 이용해서 악성 코드도 만들고 뭐 심지어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도 그렇죠.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범죄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얘가 피합니다. 이거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화를 약간 교묘하게
중립적인 것처럼 마치 좋은 의도인 것처럼 풀어서 하면 또 대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말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화의 기술이죠. 네네네. 대화의 기술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걸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윤리라는 게 필요하고요. 크게 보면은 챗 GPT는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한때 열풍으로 없어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계속 새로운 챗 GPT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오픈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한국형 챗 GPT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업무에도 굉장한 그렇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SF 이야기했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라서 이거는 잘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표절 문제에 시비 걸리지 않게끔 자기가 잘 소화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글로 다시 녹여내는 또 그런 역량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윤리적이고 또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것만 잘 지켜주시면 아마 챗 GPT는 창의력과 업무 역량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읽은 책 중에 그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중에 이제 미러링 효과라고 네. 이제 상대의 그 욕망을 비춰주는 그 책을 보고 이제 되게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연습을 해봤는데 이게 준비가 어설픈 상태하니까 상대에게도 그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생겨서 그럴 때 이런 챗 GPT에게 연습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챗 GPT는 그냥 내 옆에 아주 똑똑한 모든 분야에 해박한 친구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친구한테 대충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하면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을 사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면 이 친구의 내면에 있는 엄청난 지식을 내 것처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화의 기술이라고 표현했고 보통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경험들이 많이 쌓일 거고요. 일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 템플릿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학 분야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챗 GPT가 훨씬 더 대답을 잘해준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모은 템플릿들이 지금 이제 인터넷에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본인 영역에서 대화를 여러 각도에서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이 그 프롬프팅 효과라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상대의 얘기 내용을 이렇게 프롬프터 보듯이 계속 이렇게 그 단어가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상대가 더 대화에 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설프게 했는데 상대가 말 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얘기 좀 하자고. 네. 저는 좀 이렇게 그랬구나, 뭐 힘들었구나. 챗 GPT는 어차피 걔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이야기하면 챗 GPT가 문맥은 이해하지만 의도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장 문맥상에서 나쁜 단어, 범죄 단어를 쓰면 거절하지만 이제 그걸 풀어서 쓰면 거절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윤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운 내용 중에 특히 이제 뭐 혼자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지식의 경우에는 챗 GPT가 좋은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좋은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 챗 GPT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